2015년 새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는 바뀌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기조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경질 요구가 높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또 자리를 지키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기반 마련이라는 표현만 있었지 실질적인 계획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 위원장을 만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2015년 1월 2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김기춘 실장이 오늘 청와대 시무식에서 쓸모있는 비서관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살아남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꺼내온 카드, 경제와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국회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렇게 5부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을 강조했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통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이상과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오전에는 청와대 시무식이 열렸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쓸모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되도록 다짐하길 바란다.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시무식에서는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다짐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연구력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출한 대통령인데
새누리당 찍어줬더니 참 잘한다. 이런 박수를 받아야만 다음에 또 새누리당에 정권을 주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통일과 경제를 강조했지만 사실 정치권의 현안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이슈로는 뭐가 있는지 우선 따져볼까요? 예, 우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는 9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고리 3인방의 나머지 둘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편과 야당의 아젠다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모두 5월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추가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계속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창당 후 처음 치러지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도 계파 갈등 없이 치러질지 이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이번에는 호흡을 길게 해서 올 한 해 중장기적인 이슈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비계된 국회의원 3자리를 놓고 치러질 4.29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연금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슈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의 경우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동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야당의 뜻이 강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재호 의원 등이 친이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전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실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증인 출석 여부와 특검 임명 등을 놓고도 여야가 자주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올해 2015년이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주자들은 자기 계파의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많이 공천돼서 당선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은 여야 간의 경쟁보다는 당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201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먼저 여당 새누리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권에서 대권 주자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단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리얼미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김 대표는 7월 취임 후 여권 내에서 단 한 차례도 1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던 김 대표는 한때 개헌이나 공무원 연금 등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친박계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김무성 대표가 맞닥뜨린 두 번째 시험대입니다. 김 대표의 뒤를 쫓고 있는 사람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국민의 이 보수혁신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저하고 사이에도 경쟁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쟁이 있다면 혁신의 경쟁. 이 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홍준표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여해 대권 주자들의 놀이터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의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은 작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같은 이슈에 묻히면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이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입지 회복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지사 이력을 바탕으로 성남 중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어서 출마한다면 정치인 김문수의 앞날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또 다른 잠룡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선 성공 후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업 등 이슈를 주도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홍 지사는 뚜렷한 보수색을 드러낸 결과 12월 넷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 김문수 위원장에 이어 여권 내 대선 주자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안고 있는 소위 기득권 지키, 그 다음에 부패, 탐욕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하고 소위 보수주의, 진보 진영, 좌파 진영보다도 도덕적인 정당성 그리고 클린 소사이티,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좀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정몽준 전 의원, 또 한 명의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 후반기부터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대권 주자 간 신경전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와대를 등에 업은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한 비박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돼 여권 내 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몸을 낮추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반격이 올해 시작되면서 계파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2015년을 발판으로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으로 도약하는 시간표를 짜놨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지층을 넓히는 쪽으로 서울시정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존재감 회복이 급해 보입니다. 곽보아 PD가 야권 대선 주자들의 한 해를 전망해봤습니다. 오는 2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의 양강 후보인 문재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 부산, 충남과 광주, 전남에서 각각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등산을 오른 두 의원은 내일은 제주도 당사에서 나란히 앉아 합동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연합 대표 선거는 현재 문재인, 박지원 양강구도에 이어 이인영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입니다. 당대표가 된 사람은 4월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에서 당을 지휘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당대표 도전이 대권 행보로 해석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문 의원이 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즉각 오보라고 정정한 것을 봐도 그의 당권 도전은 곧 대권 도전 시간표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정희 시대를 미화했다는 논란에 쌓인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것도 대권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 시도로 풀이됩니다. 문 의원과 함께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 시장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2주차부터 11주 연속으로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서울시민 인권헌장 채택을 보류하는 등의 선택을 볼 때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목표는 물론 대통령 도전입니다. 작년 7월 재보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민주연합 공동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안철수 의원도 여전히 대권 주자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11월 중순부터 과거 대선 캠프와 창당 캠프 인사들과 모임을 갖고 민생을 돌아보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박지원, 문재인 의원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오늘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새정치라는 안철수 브랜드와 존재감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재선에 성공하며 능력을 검증받았고 젊은 이미지와 대중 친화력을 갖고 있어 야권의 차기 주자로 늘 거론됩니다. 정동영 민주연합 상임고문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 야권발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민주연합 인사들의 동참 정도나 새로운 정치 세력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 모임과 정고문의 지향점 문제 등에서 파괴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엄동설안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한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이 주축입니다. 조아라 PD가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후문, 살을 애는 듯한 날씨 속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회원이 과거사 기본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제1차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기간이 6년이었는데 4년을 하고 2년을 법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3기 위원장이던 이용조 위원장께서 사회적 동의 없이 그냥 진실화를 폐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미신고자가 양산됐고 많은 유족들이 억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른바 빨갱이 관리를 목표로 좌익 의심 인사들을 가입시키려 했지만 경찰은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조직의 성격을 모르는 일반 농민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 가입자 30만에서 100만 명이 국가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 발발 65년이 흐른 2005년,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신청한 대상은 불과 11,076명이었고 8,450명이 학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전체 보도연맹 피해 규모의 1% 내지 3% 수준으로 상당수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청도 못하고 진상규명의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신청 기간도 약 1년을 신청 기간을 줬는데 아직까지도 미신고 유족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북 인사로 알려져 또다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사망 원인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6.25 때 양친 다 잃고 나서 할머니 한 번 딸랑 모시고 있다. 이게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이게 이제 고아가 된 건데 우리가 편하게 살았겠어요, 평생. 참 내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거기를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생 나는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서 죽었습니다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도연맹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식이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을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별 장사도 다 하고 별짓 다 했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걸 모르고 어떻게 된 시체도 못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난 2013년 11월 피해자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기 진실화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가 충분히 됐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개정안 계류의 원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금 심하게 말하면 당시 가해자들의 그 자식들이 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현실적으로 뭐 그 위원이 구성되더라도 굉장히 좀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제가 끝까지 그게 우리 아빠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싶어요. 어떤 것에도 가담을 안 하셨다는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 찾았을 때는 이미 얼굴은 부패돼가지고 입고 나가신 조끼로 확인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28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든지 정말 이거 알아야 돼요. 꼭 알아내야 돼요. 그래도 기대를 좀이라도 해봐야죠. 힘들겠지만 이건 멀쩡한 사람들 갖다 죄 없는 사람들 갖다 그냥 대한민국 그것도 인민군이 죽인 것 같은 대한민국 군경이 갖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이 통과돼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그 힘을 또 좀 모아서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어제 시작됐지만
아직 사무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활동 시작이 하루 이틀 지연되더라도 진실만 규명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간 여러 번 지연 작전을 봐왔기 때문인지 기분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전명선 위원장을 만나 조사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어제 활동 기간이 시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나 사무실도 없고 형식적인 모임도 없었고 실질적인 활동은 물론 없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려면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17명에게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중순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와의 예산 배정 협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관 채용도 남은 과제입니다. 사실은 그 조사에 필요한 조사관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사실상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하루 이틀의 기한보다도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들로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2015년은 진상규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선장 선원, 그런 공판 내용이라든가 혹은 해경, 해수부, VTS 자료 이런 기관 보고 내에 혹은 그 우리 CCTV 영상이라든가 많은 의혹들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세부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가족대책위는 조사위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부모님들이 현장에 상주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뭐 포렌식 자료라든가 또는 잠수사 혹은 저희가 상주하면서 가지고 있던 영상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그 타임라인을 구성을 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 단도 구성을 해서 움직일 계획이고요. 전명선 위원장은 세월호가 하루빨리 온전한 상태로 인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우리 희생자 가족들한테 지켜야 될 의무, 약속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끊임없이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9분의 실종자 가족분들이 계시죠. 빨리 그 유해라도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세월호 내에서는 그 많은 의혹과 혹은 지금 우리 희생되신 분들의 그 유류품 또는 그 증거에 대한 부분이 그 세월호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거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진상 규명을 함에 있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말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노숙농성을 하고 뭐 대통령 면담도 요청하고 해봤지만 사실상 저희 얘기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도 저희는 계속 활동을 해나갈 거예요. 이제 4.16 TV라든가 이제 전국의 간담회,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TV, 그다음에 4.16 기억 저장소 진실 알림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해 첫날인 어제 열린 떡국 나눔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셔야 될 분들이 사실 정부고 그다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잊지 말고 그 신년이니까 그래서 잊지 말고 이제 안전한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저희하고 가족들의 마음 그런 걸 같이 헤아리는 자리로 해서 떴고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안산 단원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현 의원 외엔 모두 불참했습니다. 사실상 그 집권 여당에서 좀 많이 참석해 주기를 사실 바랬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참석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책위 차원의 희생자 가족으로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진실성,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그리고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 TK 지역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TK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고 이 지역 젊은 층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 조사보다 낮았습니다. 대구 경북의 차기 지도자로 야권 인사가 선택되는 이변도 있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지율 내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반인과 여론주도층으로 나눠서 분류했는데요. 우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49.5%, 여론주도층은 이보다 조금 낮은 48.1%였습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26%였는데요. 여론주도층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36.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호적인 평가가 높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50%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고는 하지만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앉았던 전국 단위 조사들보다는 확연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철벽 지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연령대별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한눈에 봐도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각각 23.3%, 31.9%로 상대적으로 최근 발표된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높은데요. 특히 60대 이상은 70% 이상의 절대적으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대구 경북 지역의 차세대 리더로 야권 인사가 선정됐군요. 네, 지난 총선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대의 표심을 얻었던 김부겸 전 민주연합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은 지금 보시는 대로 11.3%였고요. 김관용 경북도지사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대권주자로도 언급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대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의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는 역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했군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서는 계속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을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교황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반기문 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1년 전 오늘도 반 사무총장과 신년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박 대통령입니다. 이를 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 반 사무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미리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대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것이었고요.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협조 요청 그리고 반 총장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그리고 인권 문제,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 반 총장이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더니 이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물론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지원 제공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뭐 유엔의 지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 이른바 십상시 문건 수사는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할 때 십상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오는 5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예, 돌이켜보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인사 개입 여부, 그리고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 여부 등은 말 그대로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앞서 정치권 중계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비서실 시무식에서 그러니까 충성을 강조하고 개혁의 선봉장이 되자고 격려하고 기강을 잡은 건 역시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수사 결과 발표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 총수들을 가석방하자 이런 주장이 연초에도 또 나왔군요. 네, 오늘 오후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가 재벌 총수의 가석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인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 이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기업인 가석방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자 외신에서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재벌 의존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우선 지난달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언급한 데 이어서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 전가이자 암묵적인 허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도 재벌 가석방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왔다. 박 대통령 역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재벌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원외교 실패 문제,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군요. 네, 감사원이 오늘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조 단위의 손실을 낸 하베스트사 인수건과 관련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최대 2조 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강영원 당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석유공사는 남은 투자 예산으로 현물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이 사안의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쌀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관세를 아주 높게 매기면 수출을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외국의 반응이 예상대로입니다. 한국의 쌀 관세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군요. 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WTO 측에 한국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3%로 책정돼 있는 관세율을 200% 내외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WTO가 4일까지는 휴무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안은 빨라야 5일 이후에나 한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의 제기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00을 했으니까 좀 그 중간에서 어딘가에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최종 협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관세율 합의를 이뤄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각각 2년 그리고 5년이 소요됐습니다. 예.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현재보다 더 늘어난다면 한국 쌀 시장에 대한 협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예, 노지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진행했습니다. 눈이 오시려나 날씨가 흐립니다. 걷는 길 끝에 따뜻한 곳이 있기를. (1월 2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